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1차원 운동을 벗어나서 점점 고차원 운동, 그 중에서도 1차원 운동에 대해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그 운동을 풀 수 있는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차원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또 가장 고전적으로 잘 알려진 사례는 바로 포물선 운동일 겁니다. 영어로는 프로젝타일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어떤 던진 물체, 지상에서 위를 향해 던진 물체의 운동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던지는 각도를 이렇게 세타로 놓고 세타의 함수로 운동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궤도가 포물선이라는 곡선의 모양을 따라간다 하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 방정식부터 적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운동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뉴턴 방정식의 왼쪽은 ma, 오른쪽은 힘. 그런데 작용하는 것은 일단 중력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mg라는 힘이 y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힘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이 운동하는 물체의 좌표가 되겠고요. x좌표와 y좌표가 있습니다.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z좌표는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식을 보면은 왼쪽에도 어떤 벡터식이 있고 오른쪽에도 벡터식이 있는데 두 벡터식이 같다 하는 것은 그 벡터의 각각 성분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분별로 우리가 그 방정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두 개의 식이 등장합니다.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속 운동을 할 것이고 Y방향으로는 일정한 힘을 받는 상수 힘을 받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X에 대한 운동 방정식 풀고 Y에 대한 운동 방정식 풀고 각각 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겉보기는 이것이 2차원 운동이지만은 수학적으로는 그저 1차원 운동 두 개가 각각 공존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뉴턴 이전의 과학자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잘 몰랐죠. 그래서 이런 포물선 운동도 정량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갈릴레오가 이런 물체의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다라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발견을 책으로 정리해서 썼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던 셈이죠. 왜 또 중요했느냐? 뭐 그 당시 그 정치적인 상황이 이 대포알을 쏘았을 때 대포알이 얼만큼 멀리 날아갈 것이냐, 혹은 몇 도 각도로 대포를 쏴야 가장 먼 거리까지 날아갈 것이냐, 그런 질문에 대한 지식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런 문제에 집착해서 연구를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의 궤도가 포물선이다라는 사실이 를 갈릴레오가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뭐 중요한 결과를 발견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갈릴레오가 그런 걸 발견했다고 하죠.
요 각도를 45도로 잡아서 던졌을 때 포물선이 가장 멀리 나간다 라는 그런 사실도 발견을 했다고 해요. 자, 지금은 어떠냐? 갈릴레오 뒤에 뉴턴이 등장해서 뉴턴 방정식을 적어줬고, 이제는 그 방정식만 풀면은 뭐 한 10분이면은 그 갈릴레오가 했던 위대한 발견들을 다 수학적으로 유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x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풀면은 등속 운동이니까 이렇게 초기 속도 vx0의 시간을 곱한 값만큼 변이가 생기는 운동을 하겠죠. y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가 vy0니까 이러한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근데 x가 시간에 비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식에 등장하는 t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소거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 t 자리에 x 나누기 vx0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게 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거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물선 모양이 나옵니다. 사실 그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포물, 즉 던진 물체의 궤도가 만들어내는 곡선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그래서 y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꼴로 이 포물선의 궤도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간단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배웠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던진 물체가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얼만큼이나 먼 거리에서 다시 지상에 도착할까 하는 것이죠. 투포한 선수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y가 0이 되는 그 x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면은 x가 이러한 값일 때 다시 y 값이 0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던진 물체가 다시 지상에 내려온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x 방향의 초기 속도와 y 방향의 초기 속도의 곱으로 이동 거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뭐 그것도 또한 뭐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결과죠. 너무 위로만 던지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거고, 앞으로만 던지면은 이게 조금 이동하다가 그냥 중력 때문에 땅으로 주저앉아 버릴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위로, 적당히 앞으로 던져야 이게 최대한 멀리 나가겠다. 뭐 공 좀 던져본 사람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경험적으로 쉽게 내릴 수 없는 결론은 뭐냐? 그럼 정확히 몇 도로 던졌을 때 이 x가 최대값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구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초기 속도를 던지는 각도 세타를 이용해서 x 방향의 초기 속도는 v 코사인 세타, y 방향의 초기 속도는 v 사인 세타로 표기를 하면은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동 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요거는 그냥 사인 2 세타에 비례한다 라는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인 2 세타는 언제 최대값이 되느냐? 2 세타가 90도일 때, 즉 세타가 45도일 때죠. 다시 말하면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는 이것이 던지는 각도가 45도일 때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간다. 물론 이제 요 v 값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V 값이 일정하다는 거는 그 던진 물체에 우리가 가해주는 그 운동 에너지, 다시 말하면은 던지는 사람의 팔 근육의 힘이 일정하다라는 걸 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던지는 사람의 팔 힘이 2배, 3배가 될 수는 없으니까 힘 자체는 일정하다고 치고, 다만 던지는 사람이 공을 던질 때의 그 각도는 잘 조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각도를 잘 조절했을 때 어떤 각도에서 가장 물체가 멀리 나가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45도로 던졌을 때다 라는 그런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그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자꾸 풀어봄으로써 그 뭐라 그럴까? 수학적인 소근육 그런 것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수학적인 소근육을 키우기 위한 좋은 연습 문제다라는 그런 태도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 공기 중에서 대포화를 쏘면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공기 저항 효과가 항상 들어옵니다. 진공 속에서 전쟁을 할 수는 없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마찰력 효과, 여기 보이는 마찰력 효과까지 고려해서 포물선 운동을 풀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물론 풀어봐야죠. 풀어봐야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안 풀리는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거고.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운동 방정식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X 성분이 만족하는 방정식, Y 성분이 만족하는 방정식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X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지고 결국 가속도가 속도에 마이너스 5 붙인 거에 비례한다. 사실 이 문제 얼마 전에 풀어봤습니다. 1차원 운동에 마찰력이 추가될 때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이런 문제죠. 그 좀 거칠거칠한 표면에다가 어떤 물체를 미끄러지게 했을 때 그 물체가 조금 미끄러지다가 결국 마찰력 때문에 멈추게 될 텐데, 그 멈추는 과정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 등장한 정확히 바로 그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 풀 필요 없이 그때 푼 결과를 여기다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Vx0라는 건 처음에 이 물체를 움직이게 했을 때의 그 초기 속도가 되겠죠. 감마는 마찰 계수입니다. 자,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지수함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에서도 이런 지수함수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답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t가 0일 때 답이 뭔가 볼까요? 그러면은 t가 0일 때 x는 0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운동을 시작하는 그 초기 지점의 좌표를 그냥 0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속도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속도를 알려면은 먼저 이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지수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t를 0으로 놓으면은 초기 속도가 vx0가 되죠. 이게 정확히 우리가 처음부터 가정했던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잘 만족됩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속도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정확히 운동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운동 방정식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초기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답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수함수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요 vx0 나누기 감마라는 값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0이란 값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결국 증가세가 꺾이고 그리고는 어떤 값에 최종적인 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시간이 작을 때, 그러니까 운동의 아주 초기에는 이 모양이 선형적이다라는 점을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함수가 t가 아주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1 빼기 감마 t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표현 전체가 감마 t로 근사가 된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감마는 이 분모에 있는 감마를 지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답 전체가 vx0 곱하기 t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짧은 시간 구간 동안에는 이 위치가 그냥 vx0 곱하기 시간이란 꼴로 근사가 되고 그거는 별게 아니라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X방향에 대한 운동은 마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Y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분석할 차례죠. 자, Y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별게 아니라 그 빗방울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언젠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빗방울이 저기 하늘 어딘가에서 형성돼서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일단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뜻이고 그것과 동시에 마찰력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도 느끼면서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빗방울이 받는 알짜 힘은 그 마찰력 더하기 중력이 됩니다. 이 식에 오른쪽에 등장하는 이 두 개의 표현이 하나는 마찰력, 하나는 중력을 나타내죠. 그럼 그때 우리가 풀었던 답을 여기 그냥 가져다 쓰면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빗방울 떨어지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초기 속도를 y방향의 초기 속도를 0으로 잡고 풀었습니다. 왜냐 빗방울이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빗방울이 형성만 되지 그것이 바로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가 가속도 때문에 중력 때문에 점점 가속을 하고 가속을 하다 보니까 마찰력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마찰력과 중력이 서로 정확히 상쇄되는 지점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등속으로 지상에 내려온다. 그런 결론을 얻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포물선 운동에서는 초기 속도가 0이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가 대포에서 그 대포알을 쏜 상태니까. 그래서 초기 속도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예전에 푼 적이 없다라고 치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요 vy, y 방향의 속도를 vy라고 쓰고
그 다음에 VY에 대한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이 운동 방정식을 바꾸어 적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요 G라는 거추장스러운 상수가 하나 등장할 때는 일단 변수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미분 방정식을 쓰면은 그 상수가 깔끔하게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마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수법을 써서 일단 그 상수가 없는 좀 더 깔끔한 형태의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이 문제를 먼저 풉니다. 이 문제를 풀면은 vy란 것이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이 초기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어떤 상수입니다. 예, 곧 알파가 무엇인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풀었으면은 아까 했던 이 변수 변환을 다시 역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은 진짜 vy, 진짜 y 방향의 속도가 만족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초기 조건이란 걸 한번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조건이란 건 뭐냐면은 t가 0일 때 그 발사된 순간에 이 물체가 갖는 초기 속도가 vy 제로다라는 것이죠. 수학적으로는 알파 빼기 g 나누기 감마가 vy 제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가 이런 값이어야만 된다는 거고, 자, 그 사실을 이용해서 요 답을 다시 적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자, 요 식을 이제 한 번 더 적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y가 그 물체의 y좌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적분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직접 한번 해보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 수학적인 소근육을 키우는데 좋은 연습 문제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소근육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직접 이 적분을 해서 정말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기 조건도 잘 맞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0일 때, 즉 t가 0일 때 y 값이 0이다 라는 조건도 이 표현이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직접 눈으로만 봐도 그런 조건이 만족되는구나 알아차리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t가 0이면 요 앞에 표현이 0이 되고 또 t가 0이면 이것이 1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도 0이 되고 따라서 y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x 방향의 운동, y 방향의 운동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다 풀어버렸어요.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답으로부터 뭔가 쓸모 있는 정보를 추출해낼 차례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 포물선 운동이 이 대포알이 얼만큼이나 멀리 날아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진공에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덜 멀리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건 상식적으로도 물리를 몰라도 낼 수 있는 답이죠. 근데 물리를 알면은 단순히
뭐 진공보다는 조금 덜 날아가겠지, 그런 수준의 답이 아니라 정확히 마찰 계수, 마찰의 정도가 얼마일 때는 몇 퍼센트 덜 멀리 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정량적인 대답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연 마찰 계수 감마 값이 얼마일 때 이 포물선 운동이 보이는 그 x 방향의 이동 거리는 진공일 때에 비해서 얼만큼이나 줄어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아까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먼저 이 두 식을 잘 조작을 해서 t를 소거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y를 지금 t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y를 x에 대한 함수로 바꿔 놓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x가 t에 의존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아까는 x가 그냥 t에 비례했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t를 소거하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진 않는데 상당히 복잡한 꼴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요 x에 대한 식을 다시 조작을 하면은 이런 관계가 얻어집니다. 자, 여기에다 로그를 취하고 하면은 t가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존한다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로그가 막 등장하죠.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y에 등장하는 요 t 자리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y가 x에 대한 함수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디는 로그가 있고 뭐 여기저기 뭐 vx0, vy0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g 나누기 감마가 등장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이럴 때는 어떤 수법을 쓰면 아주 좋은가? 이 식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차원이 없는 양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일단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감마 x 나누기 vx0라는 표현은 당연히 차원이 없는 양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예 대문자 x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문자 x는 차원이 없는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식의 구조를 먼저 둘째 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문자 x를 이용해서 요 표현을 다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덜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일단 y가 g 나누기 감마 제곱이라는 어떤 양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g 나누기 감마 제곱이 또 거리라는 차원을 갖는 물리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차원이 없는 y라는 양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의 y좌표에다가 감마 제곱을 곱하고 g로 나눠준 양을 대문자 y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마 vy0 나누기 g라는 양이 또한 차원이 없는 양이다 하는 사실이 이 조작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것을 x0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최종적인 표현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을 갖고 우리가 원래 했던 질문, 이 포물선 운동이 어느 거리만큼 가서
다시 물체가 땅에 떨어질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대문자 x가 감마 곱하기 소문자 x좌표 나누기 x방향의 초기 속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마찰력이 굉장히 작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감마가 굉장히 작다라는 가정을 하자고요. 감마가 굉장히 작으면은 이 대문자 x도 굉장히 1보다 작은 숫자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로그 1 빼기 x를 테일러 전개해서 처음에 나타나는 항 몇 개만 갖고 있어도 거의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요 로그 1 빼기 x라는 함수를 2차 항까지 한번 전개를 해봤습니다. 2차 항까지 전개해서 답이 잘 안 나오면 3차 항까지 전개하고 3차 항까지 전개해서 답이 안 나오면 4차 항까지 전개하고 그런 식으로 물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일러 전개한 표현을 원래 이 복잡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제는 로그가 사라지고 그저 이런 다항식만 남습니다. 다항식이 2차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이 식의 구조만 봐도 언제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지 답이 금방 눈에 보이죠. 대문자 x가 대문자 x0 곱하기 2일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래 변수에 대한 표현으로 다시 바꿔보면은 이러한 숫자 조합이 이러한 숫자 조합과 일치할 때 물체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감마라는 표현이 좌우변에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감마를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풀었던 그 마찰력이 없었을 때의 이동 거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로그 함수를 2차 항까지 전개하면은 마찰력이 없었을 때의 결과가 복원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마찰력의 효과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은 뭐 간단하죠. 3차 항까지 전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문자 y라는 함수가 대문자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2차식이 아니라 3차 항까지 갖고 있는 어떤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이것이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x가 뭐냐를 찾는 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3차식에 대해서도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여기다 어떻게 잘 대입을 하면은 그 새로운 근의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꼭 그런 방식으로 답을 찾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답은 어쨌거나 먼저 찾았던 답, 즉 EX0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EX0가 그 마찰력이 없을 때, 즉 감마가 0일 때의 답이라고 하면은 감마가 0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경우에는 답이 EX0에서 벗어나긴 하지만은 아주 조금만 벗어날 거라고 상식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식을 토대로 이런 수학적인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EX0 근방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 x라는 변수를 EX0 더하기 x라는 변수로 한번 바꿔치기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정답은
요 새로 정의한 x라는 변수가 0에 가까운 어떤 곳에 0 근방 어디인가 그 새로운 답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자, 요 2x0 더하기 x라는 표현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것을 전개하면은 뭐 이런 복잡한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표현이 훨씬 더 먼저보다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죠. 자, 이거를 x에 대한 1차항, 2차항, 3차항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상수항도 등장하고요. 자,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한 게 뭐냐면은 요 x가 0에 굉장히 가까운데 어디선가 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죠. 자, x가 아주 작은 숫자면은 x제곱은 더 작은 숫자입니다. x3승은 더 작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여기에 등장하는 요 세 개의 표현 중에서 아마도 x에 비례하는 요 첫 번째 표현만 남겨도 이 답이 혹은 이 숫자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 x에 대한 첫 번째 항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린 상태에서 그러면은 요 표현이 0이 된다는 조건을 부과했을 때 무슨 답이 나오는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답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는 x에 대한 1차항뿐만 아니라 x에 대한 2차항까지 남겨서 답을 풀어보고 그래도 답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3차항까지 전부 다 남겨서 답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x에 대한 1차항만 남겨도 이 풀이가 뭔가 의미 있는 풀이가 나온 것처럼 보여요. 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자, 원래 답은 x가 2x0였는데 이제는 요만큼 요 뒤에 나오는 항만큼의 보정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2x0를 앞으로 묶어내면은 이 나머지 표현들이 1 빼기 6분의 1 곱하기 뭐 이렇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일단 원래 진공에서의 값보다 이동거리가 줄어졌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확히 몇 퍼센트가 줄었는가에 대한 답을 알고 싶으면은 그냥 x0가 뭔지를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0가 0.1이었다. 그러면은 0.1 나누기 6 곱하기 1.1 뭐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저항 때문에 이동거리가 3% 줄었다, 5% 줄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아주 정량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미 여러 번 반복한 얘기긴 하지만은 물리학이 어떤 힘을 갖는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리학은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를 굳이 직접 실험을 안 하고 이렇게 종이에 문제풀이만 잘 해도 그 답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리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